사회 모의고사 하겠습니다. 주행법정지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봅시다.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KICS 이거 아까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에는 그렇죠? 공공기관과 개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이제 따로 공무원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법은 이제 여기 처벌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앙행정기관 같은 그 소속기관은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피고인 소속된 위 공공기관은 양벌 규정에서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경찰청으로 그렇죠? 여기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니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범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해되는 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사람들, 개인정보자들, 관리자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공무원도 포함되고, 그렇죠? 공무원을 소속하는 이제 국가기관들도 포함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사인이라든지, 그렇죠? 이 법인이 포함되는 거지. 근데 양벌 규정은 어디를 처벌하기 위한 거야? 여기 처벌하기 위한 거야. 여기 처벌하기 위한 거야. 이 공공기관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뭐야? 공무원법이라든지 다른 법이 얼마든지 규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 경찰이 뭐에 대해서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법으로는 처벌 안 한다는 거야. 다른 걸로 처벌하겠지. 그렇죠? 노역장 유치입니다. 황제노역 금지죠, 여러분들. 황제노역 금지. 노역장 유치가 시험에 나오려나?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뭐 어려울 수는 있죠. 이제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벌금이라는 게 하한은 5만 원인데 상한은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벌금이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몇백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벌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그죠? 노역장 유치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 어, 1일에서부터 시작해서 3년이라고만 돼 있지. 그렇죠?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모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벌금이 한 5천억 정도가 됐는데, 그렇죠? 벌금 3천억이라 가지고 계산이 편하게 나 5천억은 계산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벌금이 3천억인데 노역장 유치를 30일 시킨 거야. 아니 가난한 사람은 최저임금을 해서 그죠? 하루에 노역장 유치 하루 시키면서 이 사람 3천억에 30일이면 하루에 얼마야? 1일에 100억이잖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각각 벌금에 따라 상한액을 둬요. 벌금에 따라 각각 하한액을 둬요. 노역장 유치에 각각 노역장 유치에 하한을 둔 거야. 얼마 벌금 이상이면 며칠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예. 그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단, 노역장 유치는, 그쵸? 사실 징역과 똑같죠? 왜? 교도소에서 해요, 여러분들. 그쵸? 예. 그러니까, 야, 이거는 형벌이야. 그래서 형벌 불구형 원칙이 적용돼서 이 회장한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쵸?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그쵸? 그래서 덫이나 차개나 올가미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덫, 올가미 이런 거하고 여러분들 사냥개하고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도구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같은 걸로 볼 수 없다. 즉 허가 안 받고 했다 할지라도 뭔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라는 거지. 사냥개를 허가 받고 키우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4번. 보안감사에 대비해서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한 거야, 여러분들. 그쵸?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에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간첩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는 경우 군인이 흔히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교육장교였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뭐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고소하시던가.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내 간첩이야? 아니 엄마하다 보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만 해야 돼. 군대에서 하면 여러분들 진짜 발가락이 썩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그냥 USB에 담아서 집에 가서 한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간첩이야? 간첩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은 4번이겠지. 그 다음 인과관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동차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걷는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렇죠? 운행 중 사고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요거 보행자 다치게 하고 보행자가 밀려쳐서 또 지나가는 사람 또 행인을 다치게 했어요. 이 도민으로 다치겠네. 그럼 인과관계 있어 없어? 아 교통사고 안 났으면 이런 결과 안 났겠지. 인과관계 있어요 여러분. 넓게 인정한다 그랬어. 그렇죠? 그다음 인과관계 부정했던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2번 판례. 그렇죠? 뭐야 여러분들? 덕대 사건. 무면허 화약류 취급자한테 열쇠를 맡기긴 했는데 과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화약을 어디에 숨겨? 아궁이에 숨겨. 아궁이에. 여러분 아궁이는 불 떼는 곳에 화약을 숨기는 이 멍청한 새끼를 예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겠지. 그래서 인과관계 없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3번 의사가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원 등에 의해서 그렇죠?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비록 피해자가 지시에 일부 따르지 못하고 퇴원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사인 피고인과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누구 사건이냐면 신해철 사건이죠 여러분들. 신해철 사건에서 이제 이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해철 씨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의사 과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4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의대생 낙태 교사 사건이죠. 그렇죠? 그 이 사람이 낙태를 해라고 나 책임 안 질 거야 낙태해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낙태를 해요. 그렇죠? 낙태 교사, 낙태 행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왜? 주도적으로 자기가 범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뭐 자기의 그 주도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렇죠? 자기 기여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낙태 교사 인정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문제들이 여기는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좀 마음 편하게 한번 풀어 보시라고 3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은 난이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면 점수 훅 깔아앉고 쉬운 문제면 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피고인이 범죄 구성요건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위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라는 거, 고의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엄증해야 돼. 고의 엄증해야 돼. 그렇지? 근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엄정한데 간접적 증거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간접 증거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다음 고의라는 것은 있는 거 없는 거 누구 입장에서 봐야지? 평균 입장이야? 그 사람 입장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 봐야지. 그래서 니은 X고. 그렇죠? 예. 그다음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용인 플러스 이용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 부작위범에 대해서 고의 결과 발생이 가지고 있는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용인하고도 방관했으면 고의가 되겠지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패스하겠습니다. 4번 정범과 공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죠. 갑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대해서 부과하여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을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끔 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간접 정범 형태의 소송 사유가 되겠지. 그렇죠. 답은 1번이네. 그렇죠. 그다음 2번 여러분 이제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공모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공동정범 성립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작물을 알선했다면, 그렇죠? 요건 뭐가 될 수 있어? 작물을 알선했지만 공모가 있다면 이 사람은 작물 알선죄가 아니야, 그렇죠? 뭐가 되겠어? 공동정범이 되겠지. 실제로 도덕들에서도 여러분들 누가 뽀빠이가 두목이잖아, 그렇죠? 작물 알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공모에서 역할 분담이 됐다면 이건 단순한 작물 알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강도죄가 되는 거지. 그다음. 판례는 공무상 비밀수를 뭐라 본다? 필요적 공범으로 본다. 따라서 공범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포자 명단 좀 알려줘라고 부탁했다 할지라도 공무상 비밀수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죠? 4번 매수와 무해수와 같이 2인 이상의 대항된 행위가 존재로 하는 필요적 공범에 있어서 대항범이네. 그렇죠?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알 거고, 그쵸? 그 다음 5번 지난번에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 그쵸? 징벌적 추징에 관한 부분이야. 그치? 그래서
징벌적 추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연대 추징하는 게 원칙이야. 그치? 연대 추징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요 사람이 방조만 했어. 그러니까 징벌적 추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대 추징한다고 그랬어. 징벌적 추징. 자, 무슨 추징한다? 연대 추징한다. 연대 추징한다. 대상 범죄는 외관 밀약이야. 외국관관리법, 관세법, 밀항단속법, 그 다음에 의약품, 마약. 그렇지. 단 요것도 되는 게 뭐야? 공동정범이면 엠빵하는 거 맞아. 공동정범이면 이제 연대 추징한다는 거야. 연대 추징한다는 거야. 연방에 연대 추징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방조범이면 에이, 요건 연대 추징 안 해라고 했던 거야 판례가. 그죠. 요거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 강도 공모했지만 작물 처분해서 공모했으니까 공동정범이 되겠지. 우리가 이제 자수범은 뭐만 자수범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증죄. 그죠?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 신고죄만 위증죄가 간접 자수범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자수범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야? 여자애들 이제 겁박해가지고 자위시키고 그거 찍었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강제추행죄 간접정범이 해당할 수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 보시고, 그죠? 공동정범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하면 충분하니까, 그죠? 공모 공동정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6번입니다.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은행원이 배임행위를 비은행원과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경우에, 그치?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비은행원은 단소유에서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그렇죠? 33조에 관한 거죠. 법문과 33조 단서에 이렇게 돼 있어. 법문은 뭐라고 돼 있어? 그렇죠? 신성범, 신분관계에 성립될 범죄에 있어서는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에게 가담했을 때 전 3조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3조 단서는 뭐라고 돼 있어? 신분관계에 경중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신분관계가 없는 자는 중한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에 대해서 통설은 판례는 통설은 33조 법문을 진정신분범과 진정신분의 성립과 과잉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그렇죠? 신경범의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잉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판례는 야, 신분관계 성립할 범죄는, 그렇죠?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다 포함하는 거야 라고 하고, 단서를 부진정신범의 과잉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그렇죠? 갑이 이제 업무상 횡령을 한 거야. 여기에 신분관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판례는 성립에 있어서는 33조 법문이 적용돼서, 그렇죠?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단 처벌에 있어서는 33조 단서가 적용돼서 단순 횡령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 그렇죠? 처벌은 단순 배임죄. 본문과 단서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간접정범 아까 또 나왔네, 그치? 그래서 강제추행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죠. 니은번 X, 그렇죠? 니은번 포괄일제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가 공동에 가담했을 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죠? 가담 이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번 X, 그렇죠? 그다음 31조 1항과 33조 단서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신분이 없는 자에 이 사건은 뭐야, 여러분들? 모해이증죄에 관한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모해에 대해서 판례는 뭐로 본다? 신분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모해 신분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모해 신분이 없는 사람을 교사에서 위증을 하게 했을 때야. 만약에 31조 1항이 먼저 적용이 된다면, 그쵸? 교사법은 정법형으로 동일하게 처벌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 위증의 교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31조 1항이 우선 적용된다면 교사법은 정법형으로 처벌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위증 교사가 돼야 되지. 그치? 근데 8회는 뭘로 보는 거야? 아니야. 33조가 더 우선 적용되는 거야. 그쵸? 얘는 신분이 있는 자니까 신분이 없는 자는 경한죄로 처벌한다 그랬으니까 신분이 있는 자는 중하게 처벌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모해 이중 교사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문제들은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쉬운 문제들로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7번 봅시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해서. 그렇죠? 객관적 정당화 사항,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에 관한 우연방에 관한 사안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겠죠. 구성요건을 보자. 구성요건 위법성.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살인했는데 정당방위로 살인했다고 봅시다. 살인의 고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살인의 결과가 있을 거야. 살인의 결과. 살해가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위법성에 대해서는 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객관적 정당화 사항이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위반 가치와 결과반 가치는 행위반 가치는 뭐만 있다고 보는 거야? 여기 마음만 보겠다는 거야. 여기 행위반 가치야. 행위반 가치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당연히 필요하겠지. 행위반 가치 입장에서는 따라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 다음, 이 결과만 보는 결과만 가치 입장에서는, 우리는 결과만 볼 건데, 그쵸? 마음 안 볼 건데, 그쵸? 그래서 여기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분류하겠지. 근데 두 개를 다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합일태라 그랬지. 합일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두 개 다 보니까, 우린 다 볼 거거든? 그러니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행위반 가치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론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하지. 이론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해. 그렇죠? 그 다음에 합일태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원적 일정 불법론이라고 해. 영어들 인적 불법론이라고 해.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연방위를 보자. 우연방위는 어떻게 된가요, 여러분들? 우연방위는 이렇게 된 거지.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지. 색깔을 뭘로 하니? 노란색으로 해볼까? 노란색으로. 이게 없는 경우가 우연방위야. 우연방위. 그치? 우연방위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행위반 가치 이론론에 대해서는 이 새끼 나쁜 마음만 있고 좋은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 사람을 죽이려고만 했던 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기수설. 결과만 가치 입장에서는 여기만 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정당방위가 있었네. 그러니까 무슨 설? 무죄설. 그렇죠? 무죄설. 합일태에서는 그렇죠? 결과반 가치는 있지만 결과반 가치는 없지만 행위반 가치가 있지. 그렇죠? 뭐 불능미수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불능 미수, 유추, 적용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봅니다. 봅시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이 입장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겠네. 결과반 가치로 파악하는 경우에서는 그렇죠? 정당화 요소 따위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다음 위법성의 실질을 결과반 가치로만 파악하는 입장. 결과반 가치로만 파악하는 입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죄가 되잖아. 무죄가 되기 때문에 고의범과 기수미수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은 그렇죠.
이거는 뭐에 대해서 파악하는가? 이거는 행위반 가치론에 대한 비판이 되겠지. 그렇죠. 그다음 이론적 인적 불법론, 이론적 인적 부분의 행위반 가치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 가치가 탈락할 수 있겠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갑은 가구 대리점 운영하는 A에게 가구를 팔았는데 A가 대금을 갚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서 뭐 가구를 훔쳐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주거침입과 절도가 되겠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가구점에 가서 가구를 가져갔으면 뭐야? 불법 영득의사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영득의 불법도 있지만 절취불법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절도죄도 성립하고 주거침입죄도 성립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 그 가구점에 대해서 청구권이 포장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없죠. 민사소송 가서 함유하고, 그렇죠? 배당 받았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볼 수 없어서 자구행위나 자행, 작용에 둘 다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뭐가 되겠어? 주거침입, 그 다음 절도가 되겠지 뭐. 9번입니다. 9번. 그렇죠? 정당행위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9번의 1기억이죠, 여러분들. 9번. 사용자가 쟁의행위 주간의 업무에 대해서 대체근로, 그렇죠? 대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대체근로에 관한 부분인데, 만약에 파업의 대체근로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쟁의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근로에 관한 부분이야. 대체근로. 파업 중 대체근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단 해외적으로 어떻게 허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제 방위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사업이라든지 뭐 버스 같은 거 있잖아, 대중교통 같은 거. 이런 때는 이제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위에 같이 이제 건축에 관한 것들 여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겠지.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대체 근로를 저지하는 건 돼요. 일단 대체 근로 하는 사람은 현행범 체포는 안 돼요. 현체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이 다 있습니다. 저지하는 것 가지고는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만 처벌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용자만 처벌하는 거지. 노동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만 처벌하지. 여기에 대해서 고용된 노동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현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가부 노조가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목적으로 학생회관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니죠. 학교에 대한 허가권 누구한테 있어요? 총장한테 있지. 대학생들한테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디귿번 주식회사 임원이 이제 반도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직원 및 가족들한테 수여할 목적으로 타임풀을 샀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 의약품을 개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약을 오버도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약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중독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회사 간부가 회사에게 빼돌린다는 사람이 이제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컴퓨터 검색하는 것은 이거 정당행위가 된다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입니다. 여기까지 뭐 너무 문제들이 무난한데. 그렇죠. 문제들이 10번도 무난한데, 그렇죠. 원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원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면 쉬운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용어들 자체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것은 이제 원인 설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원인 설정행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스스로 좀비가 돼서 사람을 못 뜯으려고 한 거지. 그렇죠. 술에 취하는 것은 원인 설정행위라고 해.
그래서 자기가 좀비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 다니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이제 실행행위라고 해. 실행행위라고 해. 그렇죠? 그럼 이제 원인 설정 행위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속 요건 행위는 없지. 단 책임 능력은 있지. 근데 실행 행위는 사람을 죽이긴 한데 이때는 이미 좀비가 되어 있어서 책임 능력이 없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두 가지 학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무슨 학설이 있었어요? 간접 정범, 유추 적용설. 간접 정범, 유추 적용설. 그렇죠? 야, 남을 도구로 만드는 거나 자기 스스로 도구로 만드는 거나 두 가지 다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 스스로 좀비를 만들 때부터 범죄야.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책임 능력, 여기에 구속 요건이 있으니까. 그렇죠? 장점은 뭐가 되겠어? 실행의 착수식이 언제가 되겠어? 원인 설정 행위시. 이때가 실행의 착수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장점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범죄 행위가 있고 책임이 있고 동시 존재하지. 단점은 술을 먹는 걸 범죄 행위라고 하잖아. 술을 먹는 게 어떻게 살해 행위야? 구속 요건 정형성이 없어.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무슨 모델이라고 한다? 이거를 구속 요건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칙 모델이라고도 해요. 단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야, 너 이 말이 되냐? 술을 먹는 게 어떻게 범죄야? 진짜 사람을 죽인 거면 범죄야. 이것만 범죄야. 그럼 너 책임 어떻게 할 건데? 끌고 오면 되지. 왜? 불가분적 관련이 있어. 불가분적 관련 성설이죠. 야, 불가분적이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린 예외야. 책임 구과성의 책임 모델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실행행위를 실행행위. 장점은 구속요건적 정형성이 있다. 그치? 단점은 뭐가 되겠어? 그냥 행위의 책임 동시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버렸지.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원자에 대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언제나 원자가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 할지라도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가 불가분적 관련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은 X. 그렇죠? 네 한번 원인 행위에서 실행의 착수. 원인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렇지? 행위와 동시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이 충족된다. 그치? 그래서 2번이 맞네. 그 다음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과실의 원자도 인정하죠. 그렇죠? 원자는 책임 능력자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책임 무능력자 행위와 동일하고 취급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다음 11번입니다.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이 필로폰에 대해서, 그렇죠? 필로폰 매수죄예요. 그렇죠? 필로폰 매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필로폰이 있거나 아니면 쉽게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돈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나 아직 필로폰 없어. 그리고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매수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2번. 뒤따라가서 외진곳에서 이렇게 끼 안으려고 그랬어. 아직 손이 안 닿았어. 근데 근접했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강제 추행죄의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절도 의도로 대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주거 침입 시에 실행 착수 인정할 수 있지만
주간 주거침입 절도는 주거침입과 절도를 따로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절도가 실행한 착수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다음 사기 도박은 사기야. 언제부터 실행의 착수야? 권유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소송 사기에 대해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려면 그렇죠? 소송 사기에 대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권리 취득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위치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행위는 그렇죠? 소송 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유치권만 주장했으면 모으는데 유치권 플러스 경매를 주장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실행의 착수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이야 여러분 보시고. 그렇죠? 3번. 은행 강도 범행에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계상한 것은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의 죄에 대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죠. 왜? 아니 범죄 수익이 생겨야 수익 은닉죄가 되지. 아직 범죄 수익 안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가압류 신청한 거 가지고는 사기죄 실행에 착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 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소송 사기 여기 소송 사기에 대해서. 소송 사기에 대해서 이제 뭘로 보셔야겠어요, 여러분들? 소송 사기에 대해서 이제 압류, 가압류는 소송 사기가 안 돼요. 가압류, 유치. 왜? 요거는 여러분들 권리 저주만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와 사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권리 취득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건 소송 사기가 안 돼요. 단 여기에 뭐가 있다면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소송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행 청구라든지 공정 증서라든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가압류 신청만 한 거 가지고는 소송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 이렇게 볼게요. 그다음에 죄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죄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은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계속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석유값을 이제 담합을 했단 말이야. 그치? 담합을 했으면 그 담합이 그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하나의 행위로 봐야겠지. 그쵸? 그래서 일련 합의는 별개의 부당 공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로 범죄 보는 거야. 그치? 기본 원칙에 가지고 계속 담합이 유지됐으면 하나가 담합이 유지된 거지.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 그래서 기억번은 X. 2번, 니은번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어요. 근데 규정이 없다면 뭐가 되지 않아? 상습범이 되지 않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상습성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규정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규정이 없으면 상습범을 볼 수 없어요. 그 다음 변호사법 위반죄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그렇죠? 돈을 받고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에 관해서 감정, 대리, 중재, 화재, 청탁, 법률 사무당을 취급하거나 법률 문제를 악산하는 것은 이건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으로 봤어요. 판례가. 그렇죠. 이익 받은 거 따로 변호사법 위반. 그 다음에 행위한 거 따로. 그렇죠. 그래서 경합범이 된다고 보지 포괄일죄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이 사건 정말 많이 봤죠. 하나 강도교회. 그렇죠. 여관 주인도 털고 종업원도 털었네. 두 사람을 털었지. 뭐가 되겠어? 상경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14번. 형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올바르게 한 것은 그렇죠.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해서 37조 후단의 1항을 감경할 때는 그렇죠.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집유 시기에 대해서는 형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판결 확정의 이후 시점으로 임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집유에 대해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정 판결 이후, 확정 판결 때부터 집행유예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는 실형이 있고 하나는 집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판결 한꺼번에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A는 실형, 하나는 집유.
그럼 실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유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아니야. 둘이 확정 판결 낸 때부터 바로 집유가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집유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 판결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임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2번. 집행을 유예를 하면서 그렇죠? 유죄를 인정한 걸 뉘우치거나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 명령은 위법하다죠, 여러분들. 그렇죠? 1번. 집유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이외개인이 경고할 때는 이에 대해서 다시 집유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집유가 돼서 이제 집유 기간 중에 집유를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인데, 그렇죠? 집유 기간 중에 그러니까 집유 결격 전과 여러분들 판결 확정 후에 집정 후 3년까지 집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원래는 집유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집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집유 기간이 경과했다면 집유 자체가 어떻게 돼? 기간이 경과되면 형 선고력을 상실하죠. 그럼 다시 집유를 선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5가 되겠어요. 그다음 미음번. 형법은 벌금을 감경할 때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행 법정주의 원칙상 벌금액의 하향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15번입니다.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A에게 기륭화복을 어떠한 대가를 약속하고 기도비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한계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성립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1번 X고. 그 다음 가압류 해제받은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1번도 X고. 그렇죠. 그 다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은 그렇죠. 요거는 누구와 사이에서 친족만 있으면 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친족상들의 규정을 적용형을 면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예. 그다음 사기죄에 대해서 삼각사기에 대해서 그렇죠. 누가 최종적인 결정? 법인이 사기가 된다면 법인 누가 속아야 되겠나?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의 이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자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실제 처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16번입니다. 16번. 작물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작물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절도범의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임으로 처분하면 그렇죠?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먼저 작물 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2번. 범범이나 횡령죄의 강도죄 중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있어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에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작물 취득죄가 성립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양도담보한 경우에는 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배임죄가 되니까 작물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 다음 4번. 검사에 의해서 자기계좌를 이체한 금전을 자기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 대해서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범죄가 컴사죠. 기본범죄가 컴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작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17번 하기 전에 17번 합시다. 17번. 친족상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갑과 갑어차 을은 을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갑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죠? 을은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서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A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대금 모두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노상에 주차 중이었는데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 버린 경우죠. 매매됐으나 뭐 등록은 아직 안 넣겼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누구께 되겠어요? 누구 명의로 돼서 을명의로 돼 있네요. 그렇죠? 소유자의 관계, 친족 관계는 있지만 점유자 관계, 친족 관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친족 상대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유자, 점유자 모두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족 상대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렇죠? 요거 형을 면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다음 디귿번 강도와 강진면을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 강도, 손괴, 강진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친족상도에는 빠지는 건 손괴까지 들어갑니다. 특수절도죄에서 1인이 친족상도에 해당하면
여기 다른 공범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상대적 친족 상대적이죠. 상대적. 친족 상대는 친족이어야만 되는 거지. 친족이 아닌 사람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다음 여기 배우자까지는 뭐야? 동거 친족과 동거 가족의 배우든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8번 보겠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들이 등기 서류 같은 거 위조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위조한 등기 가지고 위조한 서류 가지고 등기 취득한 사람은 권리가 없겠죠. 따라서 이 사람은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토지보상금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이건 권리 없는 사람이 권리 있는 것처럼 거짓말 친 거죠. 뭐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어요? 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지 횡령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떠한 보관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맞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사안이 좀 안 이해가 가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는 거야. 금전을 차용하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뭐밖에 없어? 전세금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세금 반환 채권 있잖아요. 제가 그거 양도해 줄게요. 그거 전세금 반환 채권 담보로 할 테니까 그거 양도 담보로 해가지고 그죠? 저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딴 데다가 근저당을 설정했단 말이야. 단 우리가 얘기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죠?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타인은 사무처리성을 인정하지만 그죠? 동산 양도담보라든지 채권 양도담보라든지 그죠? 동산 이중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배임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구태여 얘기한다면은 채권 양도담보, 동산 양도담보도 채무자 처분행위를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담보도 타인 사무처리성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이죠. 3번은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기망행위를 통해서, 그죠? 3번, 예를 들어서 이제 기망행위를 했어. 기망행위를 통해서 이제 횡령을 했어요. 그치? 그러면 뭐만 성립하는 게 원칙이야? 이제 횡령죄만 성립하는 게 원칙이야. 이건 한 사람에 대해서, 그죠? A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기망행위까지 하면서 횡령을 하면서 기망행위를 하는 거야. 그치? 횡령하려면 속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은행을 속이면서 은행에서 홀라당 처먹는 거야. 그럼 뭐만 성립한다 그래서 횡령죄만 성립하고 기망행위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횡령죄만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건 다른 거지. A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를 하고 그렇지? B에 대해서는 뭘 한 거야, 여러분들? 횡령을 한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피스텔 분양 사건이지, 여러분들.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기 분양한 거야. 지하철 5분 거리다라고 했는데 지하철 막 15분 거리, 30분 거리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치? 헬기로 5분 거리야. 그럼 사기 당한 거잖아. 그치?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사기야. 하지만 그러면 이 돈을 누가 가져가야 돼? 회사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회사에 넣지 않고 지가 홀라당 처먹었어. 그럼 뭐가 되겠어? 회사에 대한 횡령이 되겠지. 지금 별개 행위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 실경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사기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 그 대가를 다시 기망해서 가져가거나 횡령했다면 뭐가 될 수 있어? 별개의 사기죄나 별개의 횡령죄 성립한다죠, 여러분들. 그 다음 이 18번에 4번 지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금융실명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금융실명제. 그래서 애금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타인으로 이름으로 애금을 하게 되면 그 위반이 금융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애금 명의 신탁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사안 자체가 조금 민감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애금 통장이 있는데 통장 이름으로는 이제 갑이라고 돼 있어요. 통장 명의는 갑명이야. 그죠? 갑명이야. 그렇죠? 근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야? 여기 이제 A란 말이야. A가 실제 소유자. 뭐 이제 B은행이라고 할까? B뱅크. 그렇죠?
B뱅크, 그렇죠? B은행.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금 명의 신탁을 한 거야. 실소유자가 뭐 예금이 한 100억이라고 하자. 그렇지? 근데 자기 이름으로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바지를 세웠어. 바지 이름 통장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바지가 빼먹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은행하고 밀약을 맺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써놨어. B은행과 A은행과 갑은 그렇죠? 어떻게 한다? 누구만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 A만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어떻게 한 거야? 내 통장에는 내 돈이니까 내가 쓸게요. 라고 예금을 청구했던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갑이 B은행에 대해서 예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거야. 이런 경우에 사기로 볼 수 있겠는가요? 문제예요.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왜 사기가 안 되겠어? 어쨌든 이건 누구 통장이야? 갑이 자기 통장이잖아. 자기 통장의 돈을 자기가 찾겠다는데 이거는 뭐 아니라는 거야? 이건 사기 아니라는 거야. 권리가 있으니까 사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단 이제 권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B은행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공탁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뒤에 나오지만 그렇죠? 둘 사이에서는 누구 사이에서는 갑과 B은행 사이에서는 사기가 안 되지만 갑하고 A 사이에서는 갑이 A를 믿고 맡겼잖아. 근데 이 새끼가 A가 갑을 믿고 맡겼잖아. 갑이 훌러덩 쳐먹으려고 했던 거 지금 뭐가 될 수 있겠어? 횡령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어요? 횡령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친구한테 맡겨놨단 말이야. 근데 그 새끼가 통장에 넣었다가 훌러덩 쳐먹었어. 그럼 횡령 아니야? 횡령이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19번 가보겠습니다. 재산죄에 관한 판례와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봅시다. 19번의 기억번. 19번 꽤 어렵네요. 이렇게 되면. 자, 보험 사기에 관한 부분들이야. 보험 사기. 판례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보험 사기는 굉장히 넓게 인정해 왔어요. 보험 사기는 넓게 인정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보조금 사건처럼 그렇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면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봤어요? 이제 전체에 대한 사기로 봤단 말이야. 나일론 환자 사건처럼. 근데 이제 판례가 보험 사기를 부정하는 판례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정폭력 사건이었지. 그렇죠? 부인이 보험금을 청구했어. 보험금을 청구해서 뭐라고 청구했어? 저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쪽팔리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저 넘어졌어요. 뭐 낙상이라고 할까? 넘어졌다. 좀 표현이 그러니까 낙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이제 이 사람은 가폭을 당한 거였단 말이야.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상이라고 거짓말 쳤지. 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어 없어? 지급 사유가 있잖아. 지급 사유가 있고 이쪽도 지급 사유가 있고 당연히 줘야 될 돈은 준 것에 불구하기 때문에 사기죄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이 사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여러분 보험회사에서는 어떨 때 주는 거야,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실제 진료를 했으면 그 돈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비의료인이긴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서 진료를 해줬단 말이야.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나면 그죠? 일반 병원보다 좀 이제 한방병원 같은 데 많이 가게 되죠, 여러분들. 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입원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걸 노리고 비의료인들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 만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비의료인이 만들었지. 하지만 실제로 누가 해줘? 의사들이 와서 진찰해주고 침 놔주고 뜸 놔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 치료했어 안 했어? 했잖아. 치료했으면 돈 받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보험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미음번. 그렇죠? 예금 명의 신탁, 그죠?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횡령죄에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돈을 누군가 가져가서 맡겨놨는데 그 새끼 훌러덩 쳐먹었어. 횡령이야? 횡령이지. 그치? 걔가 내 돈을 지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했으면 실명제법을 위반했겠지. 실명제법을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칙금을 내는 건 변론을 할지라도, 그치? 그 돈을 쳐먹었으면 횡령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 디귿번 신탁자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자들끼리 수탁적 명의를 격려하였다면, 그치? 즉 이건 뭐야 여러분들? 계약 명의 신탁이지. 계약 명의 신탁. 이제 명의 신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명의 신탁에 대해서. 이제 이자간 명의 신탁이 있어요. 이자간 명의 신탁. 이자간 명의 신탁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뭐만 넘긴 거야, 여러분? 등기만 넘긴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횡령은 된다, 안 된다? 횡령은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은 안 된다. 하지만 그치? 부동산 실명법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족 간의 명의 신탁, 특히 부부 명의 신탁. 그다음에 교회와 교회 명의 신탁.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종중 명의 신탁. 종중. 이런 것들은 아직도 명의 신탁이 유효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위반했으면 횡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삼자간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삼자간 명의 신탁은 매도인이 그렇지? 매도인이 누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탁자와 계약을 하고 등기는 수탁자와 한 게 이제 삼자간 명의 신탁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이건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이건 횡령이 안 된다. 판례 결론만. 계약 명의 신탁이야. 아예 매도인이 그치? 아예 이제 신탁자가 돈을 다 누구 주는 거야? 수탁자한테 주는 거야. 수탁자하고 계약하고 수탁자와 등기한 거 여기는 뭐가 된다? 이거 수탁자 거 되니까 횡령죄도 안 되고 배임죄도 안 된다 그랬어. 권리관계는 모두 다 할지라도 결론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자간 명의 신탁 그죠? 횡령죄는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안 돼. 하지만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아닌 적법한 명의 신탁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는 횡령죄가 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그다음 삼자간 명의 신탁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 횡령죄도 배임죄도 안 된다. 결론이라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리에번 사건입니다. 그렇죠? 불교 방송 사건이죠. 불교 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 후원의 기부금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기한테 친한 사람한테 빌려줬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배임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당 대출해 준 경우죠. 그렇죠? 부당 대출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 대출해서 그렇죠? 위험이 발생했다면 나중에 대출금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배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렇죠? 청탁시에 이 사람은 뭐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 현직에 있으면 돼. 돈 받을 때 현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청탁시 현직에 있으면 돼, 그렇죠? 청탁을 때 여러분들 현직에 있었다면 그 후 사직에 의해서 직무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배임수재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배임수재 때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전수재죄, 사후수재죄는 뇌물죄가 달리 없어요, 여러분들. 단 청탁을 받을 때 현직에 있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 다음 중 판례 태도 중 옳은 것은 갑은 A 주식회사에 서로 금전과 뇌물을 출자하여 갑회사 명의로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을 주식회사가 사건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획을 체결한 다음에 양도양수계획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금 중에 회사 대표이사의 병 승낙 없이 대부분의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 지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횡령죄가 된다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20번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말이 길었지만 동업계약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동업계약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합유가 된다 그랬어. 합유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횡령죄. 왜? 동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각자의 지분이 없어요. 그냥 그 사업체가 전부가 되는 거지. 그 사업체 돈을 빼먹었으니까 너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받는 거지. 중간에 빼먹으면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대포통장을 판매한 자, 이거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판매한 자가 계좌 명의는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걸 후려당 먹으면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번. 그죠? 그래서 자주 나왔던 판례니까 저 기억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 3번.
피고인이 이제 수표로 현금을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 범행을 통해서 취득한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있다가 이걸 추도록 먹은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이 범죄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 먹은 거, 그렇죠? 적법하게 위탁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불법원인 급여로 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채권 양도담보, 그쵸? 여기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 채무자, 어처분하기 배임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그쵸? 1번 채권자가 소정기일에 지급하는 사 능력이 없으면서 종전의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왜? 여러분 변제를 오늘 갚아야 되는데 이걸 늦추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이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변제기일을 미루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한다예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그렇죠? 2번 한번 봅시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영광급이 사건인데 여러분들. 그렇죠? 영광급이 사건인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게 어디죠? 영광에 영광굴비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굴비정식 같은 걸 판대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굴비정식 가격이 한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뭐 한 4만 원이라고 합시다. 4만 원. 그렇지?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어? 진짜 영광굴비, 진짜 뭐 국산 영광굴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국산.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팔았던 것 자체가 사기죄가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야. 원산지 표시 위반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이 팔았던 게 뭐였던 거야? 중국산 부세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저 크기의 영광굴이면 뭐 30만 원 정도 한대요. 생선 한 마리가. 그렇죠? 이해가 되지는 않죠, 여러분들. 엄청 비싸다는 거야. 그리고 일반인도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저렇게 속여서 파는 거는 원산지 표시 위반죄는 될 수 있지언정 3만 원짜리를 3만 원짜리에 팔았으니까 사기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기망이 아니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사 먹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 중국산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다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요거 아니 그렇잖아. 3만 원짜리를 3만 원짜리 사 먹으면서 18만 원짜리 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거는 편취는 아니라고 봤어요. 저거 사기는 아니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3번 요 파리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법하게 성립된 의료기관에게만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그렇죠?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면,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급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뭐가 되는가?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21번은 사기죄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들이 기망일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기망일을 알지 못했다면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이 된다야. 요거 잘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할까요? 여길 지고 그릴까요? 이런 경우야. 이 법인이 이렇게 있어요. A 법인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A 법인에 이제 갑이라는 나쁜 새끼가 있어요. 직원인데 갑이, 그렇죠? 외부자 을과 함께 어떻게 하는가요, 여러분들? 회사 대표자인 B를 속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악이고, 그렇죠? B 입장에서는 선이잖아. 둘이 합쳐가지고 이 B를 속였다면 이건 사기야 횡령이야.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법인이 사기죄가 되려면 직원이 사기를 당해야 되는가?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야 되는가?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사기를 당해야 법인이 사기를 당한 거지. 그죠? 그래서 요 사람 자체를 가지고 기준으로 본다는 거야. 법인이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이사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건 사기를 당한 게 아니지.
그렇죠? 단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배신한 거니까 대표이사 자체가 배임자가 될 뿐이지.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몰랐다면 부하 직원이 알았다 할지라도 법인 자체는 뭐야? 속은 거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인이 사기자가 되는 경우에 법인이 이 사실, 기망사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 여러분들? 법인의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본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몇 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자를 일부러 많이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충분하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률이 앞부분은 좋다가 재산자보다 후후후후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22번은 익숙하죠. 그죠? 중강도에 대해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중강도 절도교의 체포멘탈, 그죠? 그 다음 최종이면 한글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중강도 절도는 적어도 절도 기회라고 보려면 실행의 착순이 있어야겠지. 따라서 예비 행위자는 중강도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중강도 주체는 절도의 정범에 국한되고 교사범 방조범은 포함되지 않아요. 절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절도 교사 방조범이 체포멘탈이라고 해서 폭행 협박했다면 절도 교사 방조와 폭행 협박의 실경이 된다. 그렇죠? 이런 문장도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지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대신 3번은 답을 쉽게 찾았을 거라고 봐요. 중강도에서 특수가 되려면, 그렇죠? 절도할 때 칼 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폭행 협박할 때 칼을 들고 있어야 훨씬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고 체포멘탈을 할 목적에, 그렇죠? 막 도망가다가, 그렇죠? 칼을 줘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야? 폭행 협박할 때 칼 들고 있네? 그럼 뭐가 되겠어? 특수 강도, 특수 중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3번으로 보겠습니다. 조문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언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AB제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문에 관한 거, 그렇죠? 경감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우리 경찰 문제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지만 이번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왜?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그럼 뭐야? 제일 건드릴 수 있는 게 이론과 조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조문 문제가 한 번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 그럴 리가요. 형법이라는 건 결국 조문을 해석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문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자 들어가는 범죄 잘 나오죠, 여러분들. 중자 들어가는 범죄. 중자 들어가는 범죄들입니다. 그죠? 권상우 손체포라고 그랬어요. 그죠? 권상우 손체포.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요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뉘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결합범이죠. 중체포 때는 체포 때 가혹행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혹행위. 그죠? 하지만 이 권상우 권리행사방해죄, 상해죄, 유기죄, 그다음에 손괴죄는 그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단 여기까지는요 생명에 대한 위협이고요. 여기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요 미수를 처벌한다 한다. 여기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수를 처벌해요. 여기는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고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냥 고의범이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중손괴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맞아요. 근데 중상해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야.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도 틀렸고요. 중유기죄, 중권리행사방해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맞죠? 그렇죠? 그래서 중손괴죄 부분이 틀렸네요. 그렇죠? 그다음 특수. 그렇죠? 손목 포박, 폭거, 공강상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단체나 다중 위력을 요하는 범죄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필감면이 되는 내비죄는 뭐였어요? 방통내 폭사였죠? 방통내 폭사. 그렇죠?
방화, 통화, 내란, 외환, 폭발물 사용죄,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한 사전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인, 그렇죠. 존속가중처벌하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살상유학 박복체감이었죠. 살상유학 박복체감이었어요. 살인, 상해, 유기, 학대, 협박, 폭력, 체포, 감금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다음,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유기죠. 유기. 그쵸. 그래서 유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틀렸고요. 그쵸.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관한 문제, 정답률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23번. 꽤 높아요, 여러분들. 특수에 관해서는 밑에 써놨으니까 해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답률 꽤 높았어요. 좋은 문제. 도박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렇죠? 명백히 틀린 것들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들. 사기 도박은 사기야 도박이야. 사기예요, 여러분들. 왜? 도박이라는 게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기 도박은 우연성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기 도박은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렇죠?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도박은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도박 행위가 착수가 있는 즉시 기수가 되며 승패의 결정, 재물 득실을 요하지 않아요. 도박을 하는 즉시 기수가 됩니다. 그 다음 도박 행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할 때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64조 단서는 사회적 상당성을 기초로 한 구속요건 배제 사유라는 것이 판례와 통솔의 견해가 아니라 위법성 배제 사유에 가까울 거예요. 판례와 통솔은 판례 통솔이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X인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상습범 가중처벌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상습범 가중처벌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상습범 가중처벌하는 거, 상습범. 그렇죠? 폭상바가 체포 절공사 성폭력입니다. 폭상바가 체포 절공사 성폭력. 요것들은 2분의 1 가중이에요. 그래서 폭행, 상해, 협박, 아편, 체포, 절도, 공갈, 사기, 그 다음에 성폭력. 이런 것들 2분의 1 가중하고, 그죠? 그다음 장, 강, 도는 독립형이에요. 따로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요. 2분의 1 가중하는 게 아니라. 독립형.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물, 강도, 도박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것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번. 이거는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 도박죄, 도박 개장죄가 되기 위해서는 도박을 주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아편 흡식 제공죄가 구성된다. 따라서 음식점 주인이 매장을 올리기 위해서 도박할 것을 알면서 방을 빌려줬다 할지라도 내가 주재한 건 아니잖아. 그럼 도박 개장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도박죄의 정범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음번도 틀린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해줬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작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허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넓게. 그래서 부정하는 판례가 몇 개 안 돼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 가보니까 그거 확실하던데? 그렇죠? 변동이 없을 거라는 확신하에 한 경우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법명사 사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금 같은 거, 여러분들. 항목은 진실인데, 그렇죠?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건축 허가라든지 어업 허가 같은 경우는 이 공문서가 입증하고 하는 것은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에 대한 입증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허가를 해줬어. 그럼 허가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공정서문 허위공문서 작성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25번에 1번 보시면 직접 안 왔는데 직접 온 것처럼 거짓말처럼 허위공문서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인감증명서를 발행하여 인감증명서 인적 사항과 인감의 영토에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과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허위공문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단 3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물을 받고 다른 조문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산출해 줬다 할지라도 그치?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과세 항목 하나하나는 진실이면 허위공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26번 볼게요. 26번. 다음 중 범죄 행위에 이제 틀린 것은 그렇죠.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오면서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5번은 저는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부분은 좀 가는데 뒤로 가면서 아무래도 푸는 속도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풀 때 한 20문제 정도 좀 보고 저는 답안지로 옮기거나 뭔가 끊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하나 호흡으로 가게 40문제가 너무 길다고 느껴진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론 끝나고 강론 뒷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개인적 법익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안 되는데 거기는 3문제, 4문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재산죄라든지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26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중 판례의 태도 중 틀린 것은 그렇지? 이제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여러분들 그렇죠?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충분한 심리에도 속을 수밖에 없다면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안 된 거 위주로 외우시라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강제 출국당했단 말이야. 한국 다시 들어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증서를 속여가지고 한국 사람을 속인 거야. 우리 중국 증서가 이게 제대로 발행된 것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죠. 그럼 위공방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답률이 이렇게 높아요. 1번 판례 자체가 되게 유명한 판례거든요. 아마 2번, 3번에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다 놨다가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다음 국립대학교 전교원 공채심사 이거 사건인데 쉽게 얘기하면 교수 채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국립대학 교수 채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논문 편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논문 편수가 이제 A급, 그다음에 A-급. 이 학술지에 여기에 막 10편 정도가 실려야 된다. 이게 이제 기준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갑자기 이 기준을 10편에서 12편으로 교수가 올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경쟁자가 갑, 을, 병이 있었는데, 그치?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올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떨어지고, 특히 이 갑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갑이 여러 가지 학술지에 실릴 수 있게 막 도와준 거야,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거 위공방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거짓말 친 건 없잖아. 거짓말 친 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수에 대해서 위공방해 부정했고 그 다음에 교수가 채용되기 위해서 그 후보자도 마찬가지 위공방해 부정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답을 찾는 게 어려웠을까요? 아마 2, 3이 나란히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둘 다 맞습니다. 교수에 대해서도 뽑은 교수에 대해서 위공방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뽑힌 이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위공방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보험회사 직원이 회사 전산 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연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이니까 내가 지운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건 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위공방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범인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수사 들어오는데 그거 안 지우고 그냥 놔두겠어? 그렇죠? 예. 범인 스스로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범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단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했다. 그렇죠? 그래서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위공방해 될 여지가 있죠. 그다음 27번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인데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정답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위공방해 쪽에서 많이 틀렸군요.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디귿은 확실했을 것 같은데 옳은 것만 고르는 거. 그럼 디귿을 보고 나면 답이 확 줄지 않나? 기억번이 좀 어려웠을 거나, 여러분들. 기억번.
어떤 사안이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치?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여러분 사실은 구술시험을 볼 수 없어요. 왜?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너 한글 알 거 아니야? 서면시험 봐. 근데 이 사람이 의무교육이라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긴 했는데 지네 부모가 학교에 제대로 안 보낸 거야. 한글을 몰라. 그치?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 쳐가지고 구술시험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면시험을 봐야 될 걸 구술시험을 봤지만 이 사람은 적법한 운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받았잖아. 그래서 이 정도까지 위공부가 안 된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이 X야. 기억이 X야. 그 다음, 니은번.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제 허위 증거 제출하는 거. 그렇죠? 원칙은 이 사람이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 증거하는 거는 그렇죠? 뭐가 되지 않아요? 위공방이 안 돼요. 단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된다면 뭐 위증이라든지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범인인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미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외적인 위장자수가 한다면 이 사람이 거짓말이죠. 위장자수가 될 정도로 거짓말을 친다면 이건 뭘로 봤을 판례는 이거는 범인은익. 그렇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작출한다면 적극적 허위 증거 작출. 그래서 뭐 소변 교체, 소변 바꿔치기라든지 혈액 바꿔치기라든지 기증물 관리대장 조작이라든지 수협 조합장 사건 이건 뭐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거 위공방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갈랐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디까지 할 차례야, 여러분들. 그래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조치가 구성될 수 있죠. 아까 여기 그렇죠? 소변이라든지 혈액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니은 X로 보는 게 맞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 그렇죠. 디귿 포함의 직세법 맨날 나왔지. 사람을 속인가 기계를 속인가 기계를 속인가 위공부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지방의 의장 선거에서 간표위원이 사전에 투표용지에 간표위원회 확인 도장을 하면서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표시했다면 그죠? 여기는 이제 투표 공정을 깨고 있으니까 위공방이 되겠지. 그치? 그다음 공무집행방해 협박 광의협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충분하게 해악을 느낄 만한 해악 고지가 있었다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쫄 정도가 쫄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공방은 협박은 된다 그랬어. 근데 그 협박의 경미에서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이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다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추상적 직무권한 구체적 직무권한 그다음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답률이 좀 갈렸는데 그렇죠.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28번 가겠습니다. 이제 갑의 행위에 대해서 범인 이익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죠. 갑은 단순 도박죄의 혐의로 숨어 다니고 있는 그렇죠. 28번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대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혐의로 숨어 다니는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해줬어요, 여러분들. 범인을 숨겨줬네. 그렇죠. 범인 이익자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범인 이익자는 사법기능에 관한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범인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면 범인 이익자가 된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범인 이익자가 되고 2번 갑은 친구 을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진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을을 자기의 집에 며칠 동안 숨어줬어. 아니 네가 진범이라고 생각하건 아니건 중요하잖아. 이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잖아. 어찌됐든 네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잖아.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범인 이익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갑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관 을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에게 허위 진술했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장자수한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허위 진술은 범인이익이 안 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위장자수 범인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 미음번 그렇죠.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대포폰이라든지 이죠. 그다음에 이거 대포폰 그다음에 차 같은 거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다 신용카드를 쓰고 그다음 핸드폰을 쓰니까 이걸 자기 핸드폰을 쓰는 순간 완전히 잡혀버리지. 그래서 대포폰을 쓰거나 차에 태워주는 정도 가지고는 이건 일상적인 도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일상적인 도주를 부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법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빨래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29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에듀윌 홈피에다가 따로 그쵸?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보세요. 그쵸? 아마 1시간 정도로 올릴 겁니다.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법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시고 이제 될 수 있는 문제를 반영하지 않는 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그게 9월 달에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게 시행이 됩니다. 9월 4일부터. 그럼 9월 4일부터 시행이 되면 사실은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행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법 자체가 완전히 미완결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개정법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바뀐 게 아니라 애매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례적으로 문제화 시켰다가는 나중에 그렇죠? 종어답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바꾸진 않았습니다. 단 보시고는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시험이 안 나올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이 난리를 쳐서 바꿨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 과목이야.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지. 개정된 형사법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법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수완박인지 검수중박인지 검수면박인지 한번 보라고. 그렇죠? 예. 29번 보겠습니다. 피해자 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29번부터. 이제 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죠. 피해자 신문 절차에 특히 많이 개정이 됐죠. 왜 개정이 됐어요? 피해자 신문 시에 그렇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 그렇죠.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기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2번. 피해자 신체 정신적인 사물이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때 신뢰관계인의 동석. 여러분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그렇죠. 피해자와 그렇죠.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뢰관계인의 동석. 그래서 피해자는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 의무적이에요. 여러분들 의무적이에요. 단 피해자는 필요적인 게 있어요. 필요적인 게. 그래서 피해자가 필요적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3세 미만자. 그렇죠? 그다음에 심신 장애인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 자체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틀리면 여러분 책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쉽게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보담님도 뭐 그렇네요. 예. 그다음 그렇죠. 3번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야. 그렇죠? 그러면 누가 먼저 지정하고 피의자가 지정하고 피의자가 지정 안 하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지? 그다음 4번 그렇죠. 수사과정 기록제도야. 수사과정 기록제도 뭐야? 기록해야 한다. 의무죠, 여러분들.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검인데 우리가 그렇죠? 앞부분에서 했던 걸 더 깊게 보세요. 그렇죠? 이건 옛날 문제 거의 그대로니까. 정보장 매체에서 압수검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정보장 매체에서 그 증거물인 파일을 찾겠죠. 그 파일을 찾는 과정도 뭐야? 압수수색의 일환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 사건 관련성 있는 것만 열어보고 참여의 기회를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이 정보적 매체에서 그 증거물의 파일을 찾는 과정이 뭐가 된다?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이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옮겨질 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보장된다? 동일성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단 이제 4번은 뭐냐면, 그치? 요거 이메일에 대한 압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죠? 압수수색을 전자할 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는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있지 않고 원격 매체에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매체에 접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야. 그죠? 이 간첩애들이 저 먼 데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메일 계좌를 알았어. 그래서 이걸 열어서 거기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것도 열어볼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그걸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특히 외국에 있는 것도 뭐 할 수 있다? 허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죠? 워낙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확 떨어지죠. 그다음 소송 조건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소송 조건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 조건이 되지만 고소가 있기 전에도 수사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린 제한적 허용서라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고소는 수사,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 조건이지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고소 순서도 가능하다 그랬어. 그다음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친고죄로 됐다면, 그렇죠? 법원은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대로 심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친고죄네, 친고죄니까 고소가 소송 조건이 되네. 그럼 뭐 해야겠어? 직권 심리해야겠죠. 그다음 3번.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했다가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 고소기간 내에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렇지? 여러분 고소를 취소했으면 재고소가 금지되죠. 그렇죠? 그럼 재고소했다 할지라도 이 고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부적법한 고소죠. 고소가 없이 공소 제기한 거니까 327조 이후에 공기판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이 판례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렇죠?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1심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이제 아실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냈으면, 그렇죠?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13대 중과실, 뭐 12대 중과실 이러는데 이제 중과실이 있거나, 그렇죠? 혹은 사망이나 중상해가 있다면, 이 사람이 이제 처벌한단 말이야. 그죠? 이게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근데 저게 없으면 중과실이 없어도 과실이 있는 거잖아. 그럼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뭐 한다는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만 주고 이 사람은 면책까지 이게 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지. 그래서 무슨 판결한다? 327조 2호에 공소 기각 판결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심에서 음주운전을 받았어.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2심을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아닌가? 중과실이 없는 거야. 음주운전 아니야. 그러면 뭐 가는 게 원칙이야, 뭐지? 뭐 가는 게? 그렇죠? 이거 공기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저 재판 안 받았어요 하고 싶어, 아니면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렇죠?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무죄 판결을 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해줬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형사소송법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가? 피해자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 논리상은 공기판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교통사고 위반 안 했어, 음주운전 안 했어 라고 밝혀지는 게 이 사람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면 법원이 무슨 판결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무죄 판결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입니다. 뭐 32번이야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 아니니까. 긴급체포 여러분들 많이 봤던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거의 다 맞췄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필로폰 투약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 뻔히 하면서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서 여기 주차했는데 차 긁혔어요 라고 해서 나와서 긴급체포했던 건데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 알고 영장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긴급체포해야 돼, 영장이면 체포해야 돼, 영장이면 체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뭐가 없다는가?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 즉 긴급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다음 광주군수 사건이 여러분들. 그렇죠?
광주 군수가 피고인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 명예받은 광주 준수호가 검사실에 도착하여 도시행정계장에게 행방을 확인했다. 광주 군수 사건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군수가 뭐라 그런 거야? 야, 이리 와. 나 여기 있으니까 나 보러 와. 라고 한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람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그래서 영 긴급성도 없고 그렇죠? 필요성도 없으니까 긴급 체포는 위법하다 그랬어. 그렇죠. 그다음 긴급 체포 후에 석방된 사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렇죠. 직배형법이 열람등사 청구할 수 있지 가고동은 아니야. 답은 3번으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정답률이 워낙 높아서. 그렇죠. 33번 보겠습니다. 33번. 그렇죠. 환부가안부에 대해서인데, 그렇죠. 환부가안부 개념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예. 이제 다 맞췄는데 정답률 꽤 높은데 이제 환부가 있고요, 과안부가 있고요, 다음 피해자 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한 물건을 돌려주는 거 이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환부라 그래요. 환부 돌려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압수 계속 필요성이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건 뭐라고 한다? 가환부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환부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압수자한테 하는 거예요, 피압수자한테. 그렇죠. 피압수자한테. 그래서 뭐가 없을 때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아닐 때 아니면 몰수가 아닐 때 압수한 이유가 뭐야? 증거물이고 몰수물이니까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물이 아니고 몰수물이 아니다. 이건 뭐야?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환부하겠죠. 환부해야 한다. 의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단 이제 예외적으로 피해자 환부하는 게 있어요. 피해자 환부하는 건 누구 돌려주는 거야? 이게 작물, 즉 재산범죄인 경우예요. 그래서 피해자 환부를 하게 되면 이제 원칙은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결정으로 해줄 수 있다예요. 재량이고요. 판결이 확정된 이유는 판결로서 해주어야 한다예요. 의무예요. 그렇죠. 그다음 가안부입니다. 가안부는 압수는 맞아요. 압수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증거로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얘가 저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차 없으면 못 사니까 잠시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압수는 유효한데, 그렇죠? 앞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돼. 증거 조사, 증거 가치가 남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피해자 뺏긴 사람은 뭐야? 그렇죠? 계속 사용을 요구합니다. 사용 요구를 해요. 그렇죠? 사용할 필요성도 있어. 피압수하고 사용할 필요성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안부는 그렇죠? 증거의 공할 목적. 그러니까 앞으로 증거를 낼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 그럼 돌려줄 수 있는 거야. 증거의 공할 압수물. 그다음에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 이거를 의무적 가안부라고 하고요. 이걸 필요적 가안부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죠? 압수할 작물로서 피해자 환부유가 명백한 때는 판결은 뭐야? 환부할 수 있다 해야 한다야. 판결은 환부해야 한다. 그렇지? 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작물을 처분했단 말이야. 그럼 환부. 작물 자체가 없으면 돈이라도 갖다 줘야겠지. 그렇죠? 환부해야 된다. 그렇죠? 가안부한 작물에 대해서 그렇죠? 잠시 쓰라고 했어. 근데 증거를 제출하는 말이 없어. 그럼 뭐 하겠어? 그냥 이 새끼 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별도는 선고 없으면 환부 선고가 있는 것을 간주한다. 이해관계 내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다음 압수한 서류 물건에 대해서 몰수 선고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압수는 그렇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몰수 안 하겠다. 그럼 뭐야? 형사법정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뭐 해야 돼? 환부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압수는 유지되지 않고 환부 의무가 생깁니다. 그다음 34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태도로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재정신청에 대해서 첫 번째 나왔네요. 재정신청 중에서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사유에 반할 재정신청 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이유는 이제 검경 수사권 준칙에 관한 거죠. 피해자 신문의 참여에 대해서 그렇죠?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단 여기에 대해서 준칙은 뭐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승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승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 압수할 때 그죠? 이거 뭐 해야 돼? 기간 정해야 돼요. 그죠? 기간 정해야 되고 그다음 청구장 매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기억된 지정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을 받아야 된다. 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죠? 35번 봅시다. 35번도 어떤 게 되죠? 예. 한번 봅시다. 1번을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부정수표 단속법이야. 그러니까 전문 증거가 있고 전문 증거가 아닌 게 있어. 부정수표 단속법은 뭐야? 수표가 부도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도난 수표 자체는 이게 자체가 범죄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범죄에 관한 진술이야. 범죄 그 자체야. 범죄 그 자체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물인 사면에 해당하고 자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립인정한 게 아니라 이게 부도난 수표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증거물인 선면으로서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 병역법 2번이야. 그렇죠?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죠. 그렇죠?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거부할 땐 처벌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단 이제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 아, 나는 여호와 증인 너무 믿고 종교적인 게 너무 심실했기 때문에 도저히 총을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양심 병역을 주장하는데, 그렇죠?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죠?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경찰이 피고인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에 피고인 집을 압수해서 칼과 합의서를 압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 위수중이니까 이제 뭐냐면 여러분 피고인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이 사람의 주머니를 뒤지는 거, 그죠?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의 집은 체포 현장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잖아. 20m 떨어진 곳이야. 여기 니네 집이야? 20m 떨어진 곳이 니네 집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체포 현장이라는 것은 체포한 그 근처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멀리 떨어진 곳은 체포 현장으로 볼 수 없다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체포 현장으로 볼 수 없어. 체포 현장 압수금이 아니니까 영장 없는 압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위수증이 되겠지. 위수증이 되겠지. 그럼 뭐가 된다는 건 증거 능력이 없고, 그렇죠?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2차 증거까지도 뭐가 된다는가? 그렇죠? 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네. 그 다음 4번. 피고인이 수년간 PC방 노래방에서 몰카 찍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판례 굉장히 유명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몰카범인데 이 몰카범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참여의견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의자도 줘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줘야 된다? 변호인에게도 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렇죠? 그래서 압수수색 시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판례는 뭐로 본다? 고유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압수수색을 할 때 국선 변호인에게 참여의견을 주지 않은 것은 뭐가 된다는 거?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판례는 뭘로 봤어요? 위수중의 예외로 봤습니다. 그렇죠? 왜? 이미 그 전에 참여의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피고인이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 불참 의사표시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관례들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의도적으로 그렇죠? 위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위수중의 예외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쓱 넘어가기엔 좀 그래요. 그렇죠?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죠?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참여의 기회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제 주체, 방식, 시기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참여의 기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도 줘야 되지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아니라 피의자와 변호인 모두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인. 그렇죠? 예. 그래서 참여의 기회는 서면으로도 줄 수도 있지만 구술로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단 시기는 직전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급소구 예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그죠? 피해자보다 참여하라 그랬더니 피해자는 아, 나 참여 안 할 거야. 그냥 까보세요라고 한 거야. 근데 변호인한테 참여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죠? 그 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절차를 위반했잖아. 피해자 변호인 모인한테 참여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피의자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줬으니까. 그죠? 그러면 위법은 맞아. 위법은 맞아. 근데 이제 사전에 핸드폰 뺐을 때, 그렇죠? 이미 고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미. 그러니까 핸드폰 뺐을 때 어찌됐든 참여의 기회가 있었고, 참여의 기회 고지가 일부는 있었고, 그지? 압수에 대한 참여의 기회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 관례 자체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 아니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핸드폰 할 때 그치 누가 변호인한테 전화해서 변호인 핸드폰 압수수색하는데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 거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사기관이 그렇죠? 이 위법 수사를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봐서 이 위수 중에 예외가 있다고 봤어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사안이야. 이 판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올 수 있어요. 비슷한 판례들이 요새 가끔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시죠? 영장, 그죠? 영장에 사명 날인인데 사명은 있고 날인 없던 경우도 마찬가지야. 위수 중에 예외를 인정했잖아. 그래서 위수 중에 예외를 인정한 판례들은 늘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진술 조서에 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영상 녹화물은 독립된 증거는 못 써요 이제. 그죠? 그래서 성립 진정의 대체자요 기억 환기 용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 진술 조서에 대해서 그죠? 그 밖에 객관적 방법으로 뭐 조사 증거는 안 돼. 객관적 방법이라는 것은 그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말이 아닌 기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는 뭐는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사 증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피해자 신문조서에 동석자가 대신 진술했어요. 그러면 피해자 신문조서는 볼 수 없죠. 단 이 사람이 참고인 조서로서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뭐 이 사람 사명 날인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렇다면 참고인 조서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 이해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피해자 신문 받는데 엄마가 참여했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얘기하겠지.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뭐 사명 날인이 있었다. 그러면 참고인 조서로서는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뭔 안 된다는 거야? 피신 조서로서 증거 능력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다음 4번 과테말라 사건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과테말라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의무 수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 아니에요. 위수증은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인정해서 부정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가 부정됐어요? 특신 상태가 부정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증거 능력 부정했습니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틀린 문장입니다. 아,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에요. 제가 낸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 낸 문제라 한번 그대로 한번 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았는데 이렇게 낼래?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 그렇죠. 증거 파트. 진술서와 감정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죠? 기업권 상명여성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교사가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했네요. 찬양 고무체죠. 그래서 이 여성 학생들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사람, 목격자 진술이죠. 목격자 진술을 녹음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313조의 제3자 진술 기재서가 되겠죠. 그래서 제3자 진술 기재서가 되고 누가 성립 인정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목격자인 이 여자애들이 성립 인정하고 반드시 받아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억권 이 학생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피고인 아닌 자와 진술이 기재한 서류, 즉 제3자 진술 기재서가 다른 바 없다. 맞죠? 그다음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사명 날인이 있는 것이 그렇죠? 작성자가 성립을 부인하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 인정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를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피고인 신문조서가 아닙니다. 피고인 진술기재서요. 그렇죠? 주로 이제 피고인 진술기재서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피고인이 뭐 어디에 적은 것들, 그렇죠?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적은 거 아니에요라고 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객관적인 방법으로 뭐 필체를 감정한다든지 아니면 단순 디지털 포렌식을 쓴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313조 2항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치해서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님번 X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제3자 진술서네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작성자가 성립인정 부인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죠. 왜 313조 2항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니은도 X야. 그 다음
감정서도 여러분들 몇 조를 따르는 거 313조 1항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립을 이제 부인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서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감정서라는 것은 그렇죠? 법원이 쓰는 게 아니라 사인이 쓰는 거잖아. 법원이 의사보다 감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의사라는 사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몇 조가 적용되는가? 313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렇죠? 313조에서 증거 310 미인번 그렇죠? 미인번 몇 번이니? 337번 미인번 법원의 감정서는 법원의 명령의 감정서도 311조 아니야. 다 313조야. 그렇죠? 313조. 311조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이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간접 증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의 같은 것들은 마음속으로 직접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간접 증거에서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모든 증거가 직접 증거에서 심증이 형성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 증거 형성될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7, 80% 입증하면 되지.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걸 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단 간접 증거에서 주요 사실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순 조촉이 없어야 될 정도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39번도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죠? 3번 무슨 조서예요, 여러분들? 진술 유도 조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무죄 판결이 선고돼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 그렇죠? 검사가 항소해가지고 가서 이제 증언대 올릴 건데, 그렇죠? 애가 헛소리할까 뭐 하는가 미리 예행 연습해 본 거 진술 유도 조서라고 하죠. 이 진술 유도 조서 증거 능력은 부정하죠. 왜?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든지, 그렇죠? 직접주의를 위반했으니까. 단 여기 뭐 할 수 있다? 증거 동의는 할 수 있다. 반대 신문을 기해 가지고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증거 동의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잘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40번이에요. 40번. 그렇죠? 314조에 대해서 몇 번 내봤는데 왜냐하면 전문법칙에 대해서 312조 2항, 312조 1항, 312조 2항이 삭제되고 312조 1항이 개정되어서 사실 출제할 범위가 확 줄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314조에 대해서 그렇죠? 312조의 조서나 313조의 서류에는 외국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외국 수사기관들이 만든 검증조서라든지 외국 수사기관이 만든 참고인 조서 같은 경우가 성립 인정이 불가능하면 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판례가 1번 판례죠. 잘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314조는 출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외국에 있다는 거 가지고 부족하고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것을 해도 못 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출장으로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으면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맞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사회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